정순이 병원 검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요양원에 도착한 순간 쇠창살이 달린 음산한 건물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떨고 있을 때 미경이 차갑게 돌아서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계세요. 더는 아들 옆에 붙어 있지 말고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보기 흉해요, 그거.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자신이 강제로 버려진 것임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순이 낡은 나무 대문을 열고 집 앞 골목으로 나서자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를 한 정수는 동네 슈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골목길은 오래전부터 정순의 삶터였습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슈퍼 앞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장바구니에 달걀 한 판과 우유 한 팩, 그리고 손녀 소희가 좋아하는 바나나 몇 개를 담으며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 잊어버렸다가 며느리 미경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 철호와 며느리 미경, 그리고 손녀 소희와 함께 사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경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도 집안일도 버겁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내 발 뻗고 자는 게 제일 편한 건데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앞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텃밭은 정순에게 있어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녀 소희가 달려와 정순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19살의 소희는 정순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정순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소희 공부는 잘하고 있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데. 할머니 이야기인 것 같았어. 소희의 말에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아, 별거 아닐 거야. 할머니 바나나 사왔으니까 먹어라. 그때 미경이 부엌에서 나와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미경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미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정순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차가운 비난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겠니?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라니요. 어제도 가스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미경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철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40대 후반의 철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외아들인 철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철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많이 해. 소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는 정순을 바라보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병원? 나는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야 하니? 정순이 당황해하며 반문했습니다. 미경이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매 증상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라는 말에 정수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가 뭔 치매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단호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요. 철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머니, 저녁 먹으시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녀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희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가족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소희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미경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치매가 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일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가을 벌레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는 걸까? 정순의 독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수는 남편 병수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철호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그리고 손녀 소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은데 어느새 자신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시선, 철호의 피곤한 표정, 그리고 소희의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정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큰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치매, 그 무서운 단어가 정순의 꿈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미경과의 대화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몸이 무겁고 머리도 멍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수는 서둘러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나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미경의 말투에는 배려라기보다는 거부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미경의 단호한 어조에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 일을 해온 자신이 이제는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철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와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철호의 말에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어젯밤 미경이 했던 치매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어머니, 예방차 가보시는 거예요.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고.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네 병원에. 아니요,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치고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병원은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머니, 돈 걱정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철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순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미경과 철호는 계속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다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려고 하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예약을 이미 해놨거든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미리 말 안 했니?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냥 가벼운 검진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왜 다들 심각해 보여요? 할머니가 오늘 병원에 가셔. 미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소희야. 그냥 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정순이 손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너는 학교 가야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미경과 철호는 정순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순은 평소 외출할 때 입던 깔끔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이라면 시내 중심가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 가는지 의아했습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쪽이에요. 최신 시설을 갖춘 전문 병원이라고 하네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려 산골짜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맞니?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어머니, 조용한 환경이 치료에 좋다고 해요. 치료라는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검진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치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치료가 뭔 치료야? 나는 아픈 데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예요. 철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순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드디어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정순이 창밖을 내다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신식 병원이라기보다는 오래되고 음침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니? 정순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겉모습은 좀 그래도 시설은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정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일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미경아, 이게 정말 병원이 맞니? 뭔가 이상한데. 정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미경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더는 우리 가족에게 짐 되지 말고요. 미경의 냉정한 말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고 자신은 강제로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여기 버리려는 거니?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에서 나온 직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철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버리다니. 철호야, 너까지 이러는 거니? 나는 내 어미인데. 정순의 절규에도 철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이 정순의 팔을 잡아 끌며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댁의 새 집이에요. 적응하시면 편할 거예요. 정수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정순을 붙잡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정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희한테는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치료받는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정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녀마저 속이고 자신을 이곳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순의 중얼거림이 음침한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요양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도는 눅눅한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조성했습니다. 벽면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리놀륨으로 되어 있어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 할머니. 중년 여성 직원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의사라기보다는 그냥 관리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담당 간호사 김정숙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죠. 정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방문마다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들에는 모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인가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죠.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요양원? 정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과 철호는 분명 병원이라고 했는데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위해 좋은 곳을 골라주셨네요. 여기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김정숙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여기 있기 싫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하지만 적응하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김정숙이 정순의 팔을 잡고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발버둥을 쳐보려 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정수는 다른 방들을 힐끗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다른 어르신들이에요. 곧 친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순이 본 노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들 같았습니다. 드디어 정순이 머물게 될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번호는 217호였습니다. 김정숙이 열쇠로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있었지만 역시 쇠창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필요한 건 다 있죠? 정수는 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넓은 집을 떠나 이런 좁은 감옥 같은 방에서 살아야 한다니. 식사 시간은 오전 8시, 낮 12시, 저녁 6시예요. 시간 맞춰서 식당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김정숙이 기계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출은 금지되어 있고 면회도 가족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면회도 못 받는다고요? 정순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어르신이 적응할 때까지는 면회를 제한해 달라고요. 정수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완전히 고립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희를 볼 수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다니. 전화도 가족 허락이 있어야 가능해요. 정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격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쉬세요. 저녁 때 보죠. 김정숙이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진짜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할미가 여기 있는 줄이나 알까? 정수는 손녀를 떠올리며 흐느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가 치료받으러 갔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수는 창살을 잡고 흔들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종소리가 울리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나오세요. 정수는 일어날 기력이 없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다른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정순과 비슷한 나이대였지만 표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분위기는 음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준 식사는 병원식 같았습니다. 밥과 반찬 몇 가지가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맛은 거의 없었지만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네, 오늘 왔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자예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저는 정순이에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쓸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감옥이에요. 살아있는 감옥. 박영자의 말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아들 며느리한테 속아서 여기 왔어요. 건강검진 받는다고 했는데 다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들한테 속아서 온 거예요. 박영자의 말에 정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갈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가족들이 데리러 오기 전까는. 가족들이 데리러 와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다시 나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박영자의 말에 정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죽어야 하는 건가? 정순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집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가꾸던 작은 텃밭, 손녀 소희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남편 병수와의 추억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희야, 할미 여기 있다는 걸 언제 알까? 정수는 손녀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정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일은 기상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되는 건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정수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방에 있는 노인의 울음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정순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복도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마지못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노인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어둡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어젯밤 만났던 박영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영자는 정순을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도 박영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박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집 생각만 나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한 달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박영자의 말에서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습니다. 박영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치매 검사 받는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박영자의 이야기는 정순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핑계로 속아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지 6개월이나 됐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들이 면회도 안 와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들이 한 번씩 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마 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연락도 안 와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걸까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정순이 주변의 다른 노인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쓸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다들 비슷해요. 가족들한테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언제 데리러 올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직원이 다가와 할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김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 갇혀 있어야 하지? 내가 평생 벌어서 집도 사주고 대학도 보내줬는데. 할아버지의 말에 식당 안 노인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박영자와 함께 요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은 넓었지만 분위기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든 문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휴게실이에요. 박영자가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보니 오래된 소파 몇 개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은 직원들만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이춘희 할머니예요. 여기 온 지 가장 오래되셨어요. 박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셨는데요? 2년 넘었대요.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점점 이상해지셨어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일까요? 이춘희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정순을 보고 갑자기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야 하는데. 이춘희 할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런 모습이 자신의 미래일까봐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순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춘희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 딸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박영자가 정순을 끌어당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하지만 정순은 이춘희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박영자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제보다도 더 맛없어 보였습니다. 국물이 싱거운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여기 음식은 항상 이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불만을 표시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때 식당 한 구석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음식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개밥도 이것보단 나을 거다. 직원들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 식사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방해? 우리가 사람 취급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방해야?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식당에서 끌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절규가 복도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정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렇게 화를 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정수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휴게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순도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쇠창살 때문에 그마저도 줄무늬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기르던 화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시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소희는 뭘 하고 있을까? 정수는 손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아직도 할머니가 치료받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순의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정숙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은 대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네. 적응은 잘 되고 계세요? 김정숙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업무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정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그건 가족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김정숙의 대답에서 정수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정숙이 나간 후 정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순의 중얼거림이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새들을 부러워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마지못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순이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식사, 낮 12시 점심, 저녁 6시 저녁 식사. 그 사이사이에는 할 일도 없이 방에 갇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정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저 새들은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정순의 중얼거림이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정순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철호였습니다. 정수는 철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일까요? 혹시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일까요? 어머니,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철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철호야, 너 나를 데리러 온 거니? 정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철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철호의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철호야,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여기는 감옥 같아서 못 살겠어. 정순이 절실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건강관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건강관리야? 여기는 그냥 노인들 버리는 곳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호야, 제발 나를 집에 데려가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니? 정순의 간절한 호소에도 철호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생활하시기에는 철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너도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여기 버린 게 아니라면 뭐야? 정순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노인들이 무슨 일인지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철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철호가 전화를 받자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응, 지금 막 하고 있어.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세요. 소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 철호의 면회 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호야, 소희는 뭐라고 하니?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정순이 손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철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희한테는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치료받고 계시다고 했어요. 치료? 무슨 치료? 정순이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손녀마저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소희는 언제 할머니를 볼 수 있는 거니? 그건 철호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소희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손녀도 못 보게 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수능 준비로 바빠요. 할머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걱정하게 하기 싫어서? 그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니? 정순의 질문에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 나를 여기서 죽으라는 거구나. 정순의 말에 철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야? 나를 집에도 못 데려가고 손녀도 못 보게 하면서. 정순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정순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드님께서 어머니를 걱정해서 오신 거예요. 걱정? 이게 걱정이야? 정순이 김정숙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철호 씨,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을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네요. 미경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미경아, 너도 양심이 있다면 나를 집에 보내줘. 정순이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모두에게 좋다고? 나한테는 지옥 같은데. 어머니께서 적응하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미경의 말에 정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철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이제 가야지. 너무 오래 있으면 어머니가 더 기대하실까봐. 정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면회마저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호야, 정말 나를 버리는 거니? 정순의 마지막 호소에 철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정순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미경과 철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살아서 나갈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정순의 선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 철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기, 이제 가요. 더 있으면 어머니가 흥분하시잖아요. 철호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정순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미경의 재촉에 못 이겼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만.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철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순이 다시 불렀습니다. 철호야, 소희만은 진실을 알게 해줘. 철호가 잠시 멈춰섰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철호와 미경이 방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방에서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정순의 다짐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새로운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호와 미경이 떠난 후 정순은 방 안에서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병수와 결혼해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철호를 낳고 기르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그리고 손녀 소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내 인생이 헛된 게 아니야. 정순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쇠창살을 붙잡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정수는 남편 병수와 함께 보던 석양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정순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순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갔습니다. 박영자가 정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서 이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요. 박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박영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영자 씨,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박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정순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들이 왔었어요. 하지만 나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안부나 묻고 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 봐요. 저도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박영자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정순의 단호한 말에 박영자는 물론 주변의 다른 노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미 체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순의 의지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여기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여기 온 지 8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있을 거예요.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정순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저는 다를 거예요. 정순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순은 박영자와 함께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 정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순 씨, 정말로 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춘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신이 흐릿했던 이춘희 할머니도 오늘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그때 김정숙 간호사가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김정숙의 질문에 모든 노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정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정숙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가족분들이 허락하셔야. 가족들이 허락 안 하면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정순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김정숙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건 가능하다는 뜻 아니에요?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방으로 가서 쉬세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우리도 인간이에요. 가족을 그리워할 권리가 있어요. 정순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박영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언제 올까요? 이춘희 할머니도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휴게실 안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김정숙이 당황하며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곧 두세 명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들,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 휴식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왜 우리를 여기 가둬놓는 거예요? 노인들의 외침이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노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인들이 휴게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정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소동이에요? 원장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노인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우리도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정순이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원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면회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가족을 못 보는 건가요? 그건 가족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원장의 냉정한 답변에 노인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정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장님, 우리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순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정순의 외침에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여기 버린 가족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정순의 말에 노인들이 다시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요양원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정순이 노인들과 함께 희망의 불꽃을 피워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던 노인들이 이제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문의 쇠창살을 자세히 살펴보고 직원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하고 요양원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평소와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발 할머니를 보여주세요.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려다보니 입구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소희야. 정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래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녀 소희가 요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간 정수는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정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내 손녀가 왔어요. 소희가 나를 찾으러 왔다고요. 정순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소희는 달라요. 소희는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정순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안 돼요. 내 손녀를 보내면 안 돼요. 정순이 버텼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소희의 절규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 여기 있다. 정순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김정숙이 정순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뿌리쳤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이 나왔습니다.
놓으세요. 내 손녀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정순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달려왔지만 정순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영자를 비롯한 다른 노인들도 나와서 정순을 응원했습니다. 정순 씨 힘내요. 할머니 화이팅. 노인들의 응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정순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19살의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직원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정순의 목소리를 들은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본 순간 소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순은 소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어떻게 할머니를 찾았니? 할머니, 여기가 정말 치료받는 곳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기는 요양원이더라고요. 소희의 말에 정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경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철호도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내 손녀까지 속였구나. 정순이 미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희를 끌어당겼습니다. 소희야, 빨리 나가자. 할머니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으셨어. 하지만 소희는 미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가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요양원이잖아요. 할머니를 왜 여기 버렸어요? 소희의 질책에 미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호가 나서려 했지만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는 여기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가족도 못 만나고 전화도 못하고 완전히 갇혀서 살고 있다고. 정순의 말에 소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치매라니. 할머니는 멀쩡해. 단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정도일 뿐이야. 소희가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소희야, 너는 몰라. 할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시지. 왜 할머니를 버리세요? 소희의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내려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에요?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할 곳인데. 소희가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원장님, 우리 할머니를 제대로 돌봐주셨어요? 할머니가 가족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도 막으셨어요?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가족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가족 요청이라고 해서 할머니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소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원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싸워주는 소희가 고마웠습니다. 소희야, 할머니랑 집에 가자. 정순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같이 집에 가요. 하지만 미경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 그때 정순이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했습니다. 치료는 무슨 치료야? 너 같은 며느리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어. 정순의 외침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킬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 정순이 소희의 손을 잡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미경과 철호가 막으려 했지만 소희가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를 보내드려요. 할머니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소희의 당당한 모습에 미경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과 소희는 손을 잡고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다른 노인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은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선 정순과 소희는 차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옥 같은 요양원에서 벗어나니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다면.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소희야. 네가 할머니를 구해줬잖아.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희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미경과 철호가 있는 곳으로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 옷이랑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보는 집 앞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예상대로 식물들이 시들어 있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텃밭이 많이 상했네요. 괜찮아. 다시 가꾸면 돼. 정순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미경과 철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철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철호야,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철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네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정순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정순의 냉정한 대답에 미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정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호와 미경이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호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남이 아닌 내가 지킨다. 정순의 말에 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미경아. 정순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 무슨 생각이었니? 미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겠니? 매일 죽고 싶었어. 정순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은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순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할머니랑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네, 할머니. 소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철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수는 철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철호야, 네가 진짜 후회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는 누구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정순이 현관문을 열며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철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은 할 수 있을까요? 정순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정순과 소희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철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순은 소희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정순은 말렸지만 소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정수는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새 집에서 정수는 작은 화분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이 푸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요양원 실태를 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불법 감금과 인권 침해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순의 용기 있는 고발로 많은 노인들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박영자를 비롯한 요양원 노인들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정순 덕분에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박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정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철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미경 없이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철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이혼했습니다. 정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철호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효자 철호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용서는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 하지만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돼.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다 버리고 나온 거요. 정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키니까 얼마나 좋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란 걸. 나는 이제야 안다. 정순의 마지막 독백이 노을지는 하늘로 번져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버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지금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살아갈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